안녕하세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원래는 정규 방송의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오늘 멘토링에 참석하신 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복무 해주시는 군인이세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참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토요일 날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따로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송을 키진 않아서 채팅창이 없는데 영상을 나중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 형식을 따라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옆에 지금 멘토링 참석하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름은 브라이언 님인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브라이언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복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같은 군인 장병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아마 많은 분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 처음 보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소개하기 앞서 새벽까지 저를 위해 멘토링에 참석해주신 박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 그 SPK 대학에 다니는 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음, 그리고 현재 미국 박사 유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 학점은 한 4.3 만점에 3.9 정도입니다. 음, 일단은 알려주셔서 너무 그리고, 감사하고, 네,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이런, 처음이라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너무 잘하셨고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 다니시고 있는데 기계공학과라고 해서 저를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를 알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어, 그, 원래 제가 연구실에서 연구 생활을 좀 하다가 거의 연구 생활 막판에 이제 유튜브에 갑자기 뜨길래 그 몇 번 봤었는데 처음에 영상 길이도 길고 해서 안 보다가 오히려 이제 군대에서 군대에서 조금씩 챙겨 보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제가 2025년도 가을 학기에 이제 입학하는 걸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거의 음, 몰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 우리 영상 자체가 기니까 뭐 좀 부담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안 듣다가 좀 자꾸 뜨니까 한번 이게 뭔가 하면서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막상 보면은 막상 클릭을 해서 누르면 재밌는 있나요? 내가 궁금해서 영상이 길기도 하니까. 아, 네, 저는 그 한번 그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되게 유익한 것 음,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일단 제 채널이 뭐 어떤 영상들을 주로 보셨는지 처음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영상들로 봤다면은 아마 다시 잘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이 3년 전, 4년 전 영상도 있고 예전부터 꾸준하게 해오던 거라서 참 유튜브에는 소질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남들은 3개월 만에 10,000명, 10만 명도 되는데 저는 뭐 3년을 해도 어, 10,000명이 안 넘었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저를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게 되고 저도 또한 또 보람찬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군대를 지금 다니고 계신데 전역이 언제시죠? 저녁은 2달 뒤인 6월 한 중순 정도입니다. 6월 전역. 그러면은 2020 뭐 한 3년 뭐 2023년 한 10월쯤 뭐 이때 입대하셨나요? 몇 월 군번이세요? 네, 그 12월에 입대했습니다. 12월에. 2022년 12월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2022년 12월에 입대를 했고 그럼 2022년도 2학기 때가 3학년 2학기였을까요? 아닙니다. 2022년 1학기가 4학년 1학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좀 휴학을 오래 하셨군요. 요거를 휴학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도 뭐 하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정확하게는 그 2학기에 학교를 다녀야
이제 그 기숙사가 그 아, 기숙사가 배정되고 기숙사가 있어야 또 원활하게 연구 수행이 돼서 아, 거의 한 12월 때까지 2022년 12월 때까지 이제 그 논문 그 매뉴스크립트 작성을 하고 어떻게든 데드라인 맞춰서 끝 마치고 바로 이제 입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학적상 휴학은 아니네요? 휴학을 하긴 한 거지만 그냥 등록은 돼 아,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학교는 학칙상 그 음, 겨울 그 기말고사 전까지 기말고사 전에 이제 휴학을 하면은 음, 아예 그 학기가 통째로 이제 음, 말소가 되는데 음, 그때 이제 제가 군 입대가 그 기말고사 전이었기 때문에 그 거의 한 12월까지 학교에 있다가 이제 휴학을 내고 바로 입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냥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보려고 계속 물어보는 건데 되게 열심히 사셨다는 게 아마 딱 듣자마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은 군 휴학한다고 하면 놀기 바쁜데 그 와중에 또 매뉴스크립트 작성하려고 또 막 아휴 나 뭐 학교까지 다니면서 참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까지 달려오는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뭐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 2019년도에 1학년을 나왔겠네요. 제가 지금 적은 거대로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코로나 세대는 아닌데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져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을 그 시기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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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뭐 어땠어요? 이때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이제 졸업하는 약간 그 세대인데 어떤 학교 생활을 보냈었어요? 2학년하고 3학년에는? 어, 먼저 그 2학년 하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1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까지 이제 토플을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토플이 제 학교의 졸업 기준이 토플이어서 이제 그 졸업 기준을 먼저 맞추고 음, 그리고 2학년 이 1학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더니 음, 시작이 안 돼서 딜레이가 쭉 되다가 이제 음, 비대면으로 학교를 시작을 그렇죠. 하게 돼가지고 음, 좀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아, 좀 아예 학교에 아예 그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좀 다른 사람과 좀 접촉을 피하고 그냥 집 학교 연구실만 반복하면은 약간 저만의 연구를 좀 연구에 좀 오히려 그 어떤 코로나 상황이랑 대비되게 연구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서 음. 2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년 여름 학기 때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사고 방식이네요. 남들은 그냥 집에서 게임하기 바쁠 텐데 뭐하러 이렇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 박사 유학도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학년 때부터 학부 연구생을 시작하신 걸로 보아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CV나 관련된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논문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연구원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어, 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과학자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어렴풋한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약간 흥미로운 어떤 유체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코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세면대에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다이나믹스를 보고 이제 교수님께, 어, 제가 그때는 이제 학교 안에서 약간 유체학학을 아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음, 인근에 이제 대학 교수님께, 어, 그러니까 연구를 좀 조언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제 자문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좀 연구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좀 약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어떤 현상을 자기가 연구하는 게 너무 약간 낭만 있고 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연구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제가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실 이렇게 질문하러 오신 브라이언님을 상담할 깜냥이 오히려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제가 제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웠고, 물론 지금 제가 그냥 조금 몇 년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박사를 그냥 마친 사람으로서 참 굉장히 부끄럽고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냥 이거 연관돼서 궁금한 건데, 결국 논문을 쓰셨잖아요. 근데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인데 보니까 그냥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처음에 그냥 아이디어 발휘하고 실제 주저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한 케이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때 제가 교수님의 유체학과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좀 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 저는 강의가 그 있는 걸 시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음, 합니다. 2000 그때가 2017년도 18년도였어 음. 가지고 뭐 그때는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그렇습니까? 인기가 없었던 시대라 뭐 하여튼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약간 찾아볼 그런 예, 아니 모르니까. 생각이 닿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공동 연구로 같이 하셨구나.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물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대학으로 넘어가야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또 길이 열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 입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혹시 제 강의도 들었어요? 그 이후에 대학교 나와서 아닙니다. 아니죠? 강의는 안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하는 거를 그냥 대충 뭐 하는지는 본 정도였겠네요. 그러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기왕 논문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여태까지 논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어, 제가 공동 일저자로 논문 한 편이 있고, 그리고 그 공저자로 논문이 세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세 편 중에 이제 한 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때 했었던 게 논문이 나온 거고, 나머지 두 편은 이제 2학년 때부터 그 연구를 했었던 게 이제 논문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한 편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한 편이 지금 인프레퍼레이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논문도 제가 공저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학부생인데도 참 연구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김박사넷이나 고에 코스에 올라가면 마치 이게 스탠다드가 돼버려서, 대학 혹시 미국 박사를 가려면 논문이 이렇게 5편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박히니까 이게 또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브라이언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이메일로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멘토링이 조금 더 솔직하게 육성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들로 우리가 정보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고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정보만 쏙쏙쏙 빼가고 할 거 하는 게,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참 요즘 트렌드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이해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들어보고 답변을 해보죠. 이제 많이 안 떨리시죠? 이제 뭐 많이 진행되니까, 그쵸? 재밌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일단 궁금한 내용들을 뭐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죠. 뭐 질문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제가 또 미리 봤는데, 그냥 같이 만난 김에 하나씩 질문할 거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궁금한 거부터 차근차근 한번 물어보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었는데 음, 혹시 그냥 간단하게 쭉 훑어보시고 뭔가 약간 이제 개선할 간단한 점이 혹시 딱 생각나신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메일 자료를 보고 개선할 점이 있었는지, 그, 그 다큐멘트 얘기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약간
대학원 컨택을 염두를 했을 때 혹시 그 자료를 보고 개선할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죠.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음, 박사님이 그 다큐멘터를 만드신 거를 그 자료 중에 그거 그 뭐 한 개가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거를 보고 이제 대략 간단하게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그냥 거의 약간 열화된 벤치마킹 수준으로 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나 봐요. 그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한번 유튜브에서 별로 인기 없는 조회수를 기록하긴 했는데 포닥 지원할 때 썼던 거를 쓱 한번 이렇게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보고 따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잘하셨고요. 그 사실 그 정도 실적에 그 정도 가치관 그다음에 그 정도의 열정이면 미국의 어느 대학이든 붙을 겁니다. 제 생각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탑스쿨을 가고 싶으신 거일 텐데 뭐 하버드나 MIT, 뭐 칼텍, 버클리, 스탠포드 뭐 이 정도 레벨을 무조건 가고 싶으신 거인데 그거는 이제 저는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무슨 우리나라 뭐 수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 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더 좋은 학교에 붙을 수 있게끔 다큐멘터를 개선할 점 알려드리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요 내용들을 지금 방송에서는 못 보여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냐면 제 기억으로 일단 CV가 첫 번째가 다음에 다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딱 있었고요. 다큐멘터를 딱 열면 그 PDF 이메일에 쫙 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딱 봤을 때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일단 딱 있었고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 밑에는 이제 CV나 레주메 같은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교수님으로부터 작성된 뭐 공적 증서 뭐 제가 잘 모르 이름을 잘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뭐 어떤 공적인 어떤 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추천서 비슷한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썼던 뭐 어떤 공적 증명서 뭐 이런 같은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가 있었어요. 트랜스크립트 GPA 같은 거 이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트랜스크립션이 맞나? 트랜스크립트가 맞나? 오랜만에 적어가지고 헷갈리네. 잠시만요. 확인만 좀 해보고 갈게요.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트가 맞죠? 예. 그래가지고 트랜스크립트가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본인이 작성했었던 어떤 뭐 에세이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저는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썼던 페이퍼스 관련된 게 쫙 있었고 맞죠? 요거 이렇게 텍스트했던 거 맞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일단 여기서 개선할 점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영어로 작성해야 되고요. 모든 거를.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GPT 쓰세요. 예. GPT 써서 쫙 번역하고 나머지 그 미묘한 어떤 그 GPT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내 맛 있잖아요. 그 글쓴이의 맛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손보는 작업이 중요하고 일단 내용은 있으니까 뭐 그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그냥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건데 그냥 본인이 웹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있으세요? 아, 아니요. 웹사이트 없습니다. 그냥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냥 이메일에 그냥 깔끔하게 딱 한 줄 올려주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요즘 되게 많은 친구들이 구글 사이트든지 뭐 워드프레스든지 아니면 윅스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되게 쉽게 웹사이트 만들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본인이 영상 같은 게 그러니까 테이블 오브 그 논문 피규어 중에 혹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물론 시뮬레이션을 하신 건 아니지만 뭐 초음속 카메라라든가 이런 어떤 서포팅 인포메이션에 대한 거를 약간 자료가 비슷한 게 있다면 유튜브 같은 것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좀 들었고요. 이제 웬만하면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커버 레터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야 뭐 지금 바쁘시니까 못 만드신 걸 거고 나중에 교수님에 따라서 커버 레터를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거고. 어,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좀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리서치 키워드 같은 거를 뭐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아마 이메일 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뭐 그 리서치 키워드 자체를 일부러 풍성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간결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한 게 굉장히 많은 거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썼던 논문이 한 5개 있으니까 그 안에서 논문 각각 키워드가 3개에서 5개씩 있을 텐데 뭐 당연히 플루이드 메카닉스라든가 아니면 뭐 surface tension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공통된 키워드들도 있겠지만 논문 3개에서 5개 정도가 뭉쳤을 때 그래도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키워드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녹아지고 첫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커버 레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받는 인상은 뭐였냐면은 좀 길다. 이거 읽기가 좀 힘들다. 읽기가 좀 길어서 힘들다. 근데 근데 인상적이다. 이 정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이걸 다 읽진 못했어요. 저도 뭐 이걸 뭐 무슨 논문 읽듯이 글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슥슥슥슥 보게 될 텐데 아마 웹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그 논문을 그냥 어태치하는 것보다 논문의 메인 피규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가 이제 좀 메인 피규어 같은 거를 하나라도 좀 이렇게 논문 그 웹사이트에다가 붙여놓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서머리 그냥 뭘 참고하면 되냐면은 본인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교수님이 만든 리서치 웹사이트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본인 교수님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음,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 같이 한번 볼까요? 프린스턴 교수님의 유체학과에 관심 있으시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우드스타인드. 예, 아세요?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아, 제가 그 유체한 그 논문의 PI였던 분이 이 랩에서 포닥을 하셨던 뭐 분입니다. 유체학학에 워낙 대가시니까 뭐 저 유체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실 소개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혹시 나중에 네, 보시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약에 동경하고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recent research에서 논문 메인 피규어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리서처가 누구고 앱스트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정도는 저작권에 접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앱스트랙은 다 오픈 액세스로 다 열려 있으니까 본인이 이걸 쓴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정도만 만들어 놔도 되게 교수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볼 때. 딱 봐도 뭐가 뭔지 알잖아요. 이런 게 대충.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떤 좀 웹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면 되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 굳이 막 이렇게 퍼블리케이션까지 다 할 필요 없겠지만 그냥 아주 심플하게 메뉴 같은 거 많이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리서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티드 리서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앞에다가 가장 간단하게 본인의 리서치 인트레스트 적고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리서치를 시간 순으로 해가지고 최신 순위 가장 먼저 오게 해서 이렇게 쫙쫙쫙쫙 적어 내려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양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논문 개수가 뭐 물론 많지만 더 뭐 많으면 일단 본인이 뽐낼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라면은 논문은 하나지만 뭐 논문에서 했던 소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전에 했었던 unpublished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밑에다가 조금 더 차곡차곡 박아 넣어서 한 이런 게 10개 정도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뭐 어느 교수가 안 좋아하겠어요. 뭐 왼쪽에 이렇게 뭐 컨테거스 같은 거에서 이메일이라든가 간단한 이력 박아 놓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면 본인이 저한테 다큐멘트 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이 많은데 이미 충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거를 막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워낙 뭐 아는 교수님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하워드 교수님 뭐 스톤 하워드 교수님 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느 교수님이 됐든 그래도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만든 스타일이 있으니까 좀 딱 보고 공통된 거를 찾으면 특 뭐 좀 괜히 막 이렇게 취향이 독특하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너무 모난 것처럼 보이진 않을 테니까 요 정도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추가 질문이 있으세요 여기까지? 없습니다. 예, 그럼 뭐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어떤 게 더 궁금하실까요?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이 멘토링 신청하게 된 좀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6월에 제대를 하고 이제 내년 그 졸업 6월에 제대를 하고 이제 지원 그리고 지원 끝나고 이제 미국에 가기 전까지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음, 네,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해본 결과 한 학기가 9월에 시작하니까 6월부터 8월 말까지 이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이제 그러니까 다시 좀 학교로 자대로 돌아가서 음, 이제 연구를 하는 길이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크게는 이제 두 번째는 어 약간 이제 자비를 들이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제 해외 학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과 네트워킹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두 번째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약간 무모하게 좀 생각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아예 어차피 무비자 입국이 90일까지 가능한데 아예 그러면은 거의 약간 미국 대학에 약간 한 70일 정도 약간 초단기 약간 랩 인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멘토링 영상을 또 보고 하니까 미국 랩실은 이제 악어와 악어새와 관계라는 거 알게 됐고 약간 한국과 좀 포지션이 달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그런 어, 세 가지 길 사이에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예요? 제가 기간을 못 들었어요. 8월부터 6월부터 예,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8월이라는 게 제대 후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굳이 6월부터 8월인 이유는 뭐예요? 9, 10, 11, 12 때는 지원해야 되니까. 아,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9월부터는 이제 그 학교를 다녀야 아, 돼서 졸업해야 되니까 마지막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마지막 한 학기를 다녀야 돼서 어, 그 자유로운 게 그 뭐 방학 때가 사실 연구 같은 거 해도 원래 방학 때 가장 이제 밀도 깊게 연구가 진행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좀 어, 준비를 해야 좀 미국 그 해외에 있는 교수님들을 좀 잘 설득을 할 수가 있을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여행 다니라고 하고 싶은데 참 이렇게 커리어를 위해서 힘쓰려고 한다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네. 이거 발 답변 드리기 전에 그 SPK 정도 학교 나올 수준이면 이런 얘기를 들을 곳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선배들도 많고 유학 간 그런 전례들이 워낙 많고 또 교수님들도 해외파 교수님들도 많고 해서 굳이 저한테 안 오더라도 이런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들어봤는데 저한테도 물어봐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제 그 SPK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어요? 어, 그, 네, 네. 그 원래 사실 이런 그 제일 중요한 약간 그 가쯤표 그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된 게 그 결론은 그 미국에 있는 교수님을 설득해야 된다. 이 점이 가쯤표 사이트를 보고 저도 비로소 좀 깨우치게 된 점이라 가지고 음, 근데 그런 사실들을 약간 물론 그냥 파편적으로만 알 수 있지. 약간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건 솔직히
뭐 부수적인 거다. 약간 이런 지식을 저도 지금까지 몰랐었어가지고 음, 그거를 좀 알,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점표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서 이제 그걸 알려주신 그 당사자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제 생각인 거고. 근데 뭐 대학원 입학에서 어드미션 커미티가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의 재량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재량이 더 세니까 당연히 교수님을 설득하는 게 최종적인 합격을 받아내는 거에 중요한 요소인 건 뭐 그냥 너무 자명한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냥 제 경험과 그다음에 제가 봤던 어떤 간접 경험했던 거라든가 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곁들여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똑같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뭐 사람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확실히 그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을 설득하는 게 최종이에요. 그 결국 교수님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은 질문 주신 거는 2024년도 6월부터 8월까지 한 60일, 70일 정도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여쭤봤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프린스턴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버클리나 스탠포드나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본인이 아무리 컨택을 한들 참 힘들 겁니다. 그 교수님들이 바빠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학교에 이름 모르는 학교 물론 굉장히 좋은 학교시지만 그래도 잘 모를 수 있는 학교에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인 학생이 갑자기 연락을 와가지고 나 네 연구실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일일이 답을 해줄 수 있는 친절한 교수나 여유가 있는 교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은 업무적으로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혹은 진짜 자기가 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 자체가 일단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겠죠. 어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논문 다 마무리 지었고 다 이것저것 했으니까 이미 학교로 돌아가서 연구를 한다고 쳐도 다시 새롭게 뭔가 셋업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대신 뭐 계속적으로 연구실에서 생활하는 거를 유지하면서 미국 박사 지원을 하고 나서도 그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한 몇 개월 정도는 연구실에서 좀 석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논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면 본인의 커리어나 어떤 연구를 추구하는 그 인생의 가치에서는 부합하는 성격의 선택이 될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2번과 3번인데 2번 같은 경우는 학회에 가서 네트워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학회라는 게 사실 두 가지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회도 잘 안 되네. 잠시만요. 학회도 약간 되게 APS나 ACS나 뭐 American Physics Society, American Chemical Society, Chemistry Society 이런 식으로 되게 큰 학회가 있어요.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큰 뭐 컨벤션 센터 같은 데다가 사람 왕창 모아가지고 막 포스터 세션에 막 몇백 명 들어와 있고 막 초록집 같은 거 막 책 두께만큼 이만큼 두꺼운 거 하면 200페이지 정도 돼 있는 거 해가지고 막 월요일 9시에는 뭐 세미나 A룸 막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학회가 있어요. 혹시 아마 학회를 안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아, 못 가봤습니다. 그 코로나 이제 그쵸. 시즌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학회만 가봤거든요. 뭐또 유명한 게 뭐 MRS나 뭐 이런 큰 학회들 이런 데는 장점이 워낙 큰 학교니까 전 세계의 대가들이 다 모여요. 전 세계의 연구자 또는 대가들이 다 모여요.
워낙 큰 학교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소통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세미나 듣기 바쁘거든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몰래 몰래 이렇게 각자 알아서 연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커피 챗도 하고 이러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너랑 얘기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게 잘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죠. 근데 저는 뭐 그래도 관심이 있는 연구실 교수님 세미나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분 톡 한 다음에 나올 때 저도 같이 따라 나가서, 아 저기 나 여기 학교 이 학교 학생인데 여기 이제 명찰 같은 게 있으니까 나 학생인데 나 사실 되게 네 연구 되게 좋아했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한 2분 정도, 하버드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하고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 얘기가 본인이 지원하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수준일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이 이제 포스터라든가 톡 같은 거를 하면서 그 발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톡을 했는데 그 톡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교수님의 대가가 그 톡을 봤고 그걸 봤는데 인상이 깊어서 본인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대화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디스커션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큰 학회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독일에서 좀 작은 학회를 좀 갔었는데, 또 좀 이제 큰 학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제 좀 다른 작은 학회들도 좀 있거든요. 작은 학회. 이거는 뭐냐면은 한 되게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학회예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항상 학회들이 많아요. 뭐 저도 나중에 연구원이 되면 알겠지만 계속 메일이 옵니다. 이번에 와줄 수 있니? 뭐 할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와주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호텔 하나를 빌린다든가, 예를 들면 호텔 하나를 좀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숙박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포스터 세션도 하고 토크도 하고 세미나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해요. 한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명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소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요. 그러니까 24시간 3, 4일 동안 계속 24시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밥도 먹고, 그러면은 첫날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밥 먹다가도 둘째 날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껴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편하고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앞으로 어떤 연구를 지향하고 그 연구실에 TO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작은 학회니까 이게 본인이 원하는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좀 되시면요, 이 작은 학회인데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가 혹은 좋은 학교의 탑스쿨의 교수님이 뭐 좌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뭔가 그 하여튼 그 작은 학회의 리더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ACS나 APS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지만 이게 작은 학회 같은 게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버드의 절강수호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웨비나 같은 것도 있죠. 유튜브에서 막 세미나 여는 거. 그거 뭐 웨비나라고 검색만 좀 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아마 유튜브에만 쳐봐도 이렇게 EML 웨비나라고 해서 EML이죠 정확하게는 Engineering Materials Lab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EML 웨비나라고 해서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유튜브에서. 그러면 굉장히 이쪽 분야의 메카닉스 쪽의 권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톡을 합니다. 이걸 라이브로도 심지어 해요.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서 그렇지. EML이라고 하는 웨비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대화를 합니다. EML 이게 굉장히 대가들이 많이 와요. 이 제가 뭐 아는 이 재료 쪽이나 역학 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참석하는데,
이 EML이 아마 Extreme Mechanics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한번 볼까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간 나실 때 좀 보면 어떨까? 제 생각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아이 메카니카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만든 건데 이런 웹사이트인데 이걸 질강수 교수님이 막 좀 많이 주도를 하시니까 이런 걸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으면 어 이런 게 큰 학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게 뭔가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럼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채팅으로 뭐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뭔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때 거기를 쫓아가서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면 만약에 뭐 참석자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학부생이 이걸 하긴 쉽지 않아요. 대학원생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포닥 구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런 게 좋은 방법이긴 하죠. 여기 보면은 아마 이렇게 심포지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거를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본인이 교수님께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교수님 이런 작은 학회 중에 뭐 이 교수님이 좌장으로 있는 거를 좀 아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만약에 이게 하버드의 최강수가 만약에 이분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혹시 하버드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지를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이거 디펜스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학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데 저는 이런 걸 쓱쓱 보다가 뭐 이런 뭐 어디에서 이게 지금 다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긴 한데 이 개인적인 용도에 잘하면은 피지스 말고도 무슨 학회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회에서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랄 익셈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많이 없네요. 근데 보통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웹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어떤 학회에서 뭔가를 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면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어디에서 좌장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작은 학회인데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교수님이 그 리더하는 그 학회를 들어가면은 무조건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뭐 요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해요. 이거를 학회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뭐 요 정도로 합시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학회를 가는 거는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금액이 한 작은 학회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이번에 갔던 학회가 한 1000 유로 정도 냈거든요. 한 150만 원 정도. 근데 그걸 제가 안 내고 다 원래 연구소에서 내주죠. 원래 그런 게 다 그런 거니까. 큰 학회 같은 경우도 아마 참석하는 거는 한 300불, 뭐 400불, 뭐 50만 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뭐 어렵진 않은데 뭐 100만 원이 넘어가면 좀 부담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마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게 뭐 학회를 가면 좋다, 어딜 가면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교수님이랑 소통이 가능하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학회 가서 네트워킹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제 생각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했냐? 나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UC 버클리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드미션은 받았는데 지도 교수님이 안 정해져서 내가 내 돈 주고 미국에 갔단 말이죠. UC 버클리에. 그다음에 실제 내가 지도 교수님이 됐던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분이 날 뽑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분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침 9시, 8시 반쯤에 그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이메일을 보내는데 답장을 안 주니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가서 한 8시 반쯤 아침에 그냥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사무실에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 교수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내가 9시에 수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 누구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버클리에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너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가 연락을 안 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나러 찾아왔다. 물론 그분만 만난 건 아니었어요. 다른 교수님도 다 그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얘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분도 제 원 오브 탑 리스트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 내가 지금 수업을 해야 되니까 끝나는 한 10시 반쯤에 다시 찾아와라. 그래서 10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딱 갔더니 이제 교수님이 계셨고, 너 누구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만한 A4용지 그 파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는 뭐 질문하신 거 보니까 뭐 고등학교 얘기를 적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적어도 되죠. 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걸 적어야죠. 대신 이제 순서는 뒤편에 있는 거고, 첫 편부터 내가 무슨 연구를 했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고 SOP는 뭐고 뭐 CV는 어떻게 되고 페이퍼는 뭘 썼고 그다음에 나의 기록은 어떻게 되고, 하다못해 진짜 뭐 제가 받았던 무슨 과학 관련된 상장까지도 다 스캔해가지고 막 갖고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저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교수님도 일단 그런 친구가 많이 없었으니까, 뭐 대학원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되게 인상이 깊었나 보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굉장히 좋은 학생으로 보이는데 내가 지금 펀딩이 없다. 다만 너가 지금 4월 10일까지 결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펀딩이 5월쯤에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펀딩이 하나가 있다. 지금 심사 중인데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펀딩이 되면 내가 그 펀딩으로 너를 뽑아주마. 다만 이 펀딩이 될지 안 될지는 개런티를 하지 못한다. 미안하다. 딱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딱 본인에게 왔을 때 이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이 다 나와요. 저는 이미 다른 학교에 대학원장 장학금이나 풀펀딩을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 본인이 제 입장이어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UC 버클리가 당연히 좋은 학교고 그 학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 참 노펀딩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부모님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선택을 못하죠. 그건 지나친 욕심이겠죠. 근데 막상 미국에 가서 교수님한테 펀딩을 좀 구하려고 갔더니 이거는 날 더 괴롭게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본인 입장이면은 이럴 때 이걸 결정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UC 버클리를 선택을 했고 하늘이 도와서 그 펀딩이 됐고 저는 그 교수님이 저를 뽑아줬고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5월쯤에 뭐 A proposal got accepted 이러면서 뭐 이렇게 쫙 얘기 나온 거 뭐 되게 감사했고, 그 덕분에 그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강의를 듣고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행복한, 참 축복받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미국 탑스쿨 입학이라는 게 네가 훌륭해서 그 학교를 입학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멘토링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너가 그냥 단지 수능 문제 하나 더 틀려가지고 그냥 그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너의 운이 지금 그때 없었던 것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운이 있을 거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이겨내서 한번 미래를 계획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계속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 취지로 돌아와서 결국 제가 UC 버클리 펀딩을 딴 거라든가 이런 걸 다 봤을 때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내 교수님을 만났고 그 교수님과 나에게 대해서 어필을 해서 소통을 했고, 마침 적절하게 그 교수님에게 펀딩이라는 어떤 TO가 생겨서 나를 뽑아줄 수 있는 이 3박자가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번 아니 이제 뭐 학교에 들어가서 뭐 연구하는 건 아니고 뭐 학회를 가는 게 일단은 A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따라서 얘기했고, 그 무비자 입국이라는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단기 인턴은 불가능할 거예요. 일단 무비자 인턴으로 교수님이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대신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UC 버클리에 이제 박사 1학기로 딱 들어가니까 한 1년 정도 어떤 중국 여자애가 비지팅 스튜던트로 있는 거예요. 네 뭐냐 이랬더니 자기는 비지팅 스튜던트고 이번에 UC 버클리 지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합격했거든요. 버클리에 그 랩으로 다시 왔어요. 한 학기 정도 쉬었다가 다시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연구실 인턴 또는 연구실의 교수님과 소통이 한번 된 학생이라면 굉장히 어드미션 레이트가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생으로 입학하는 것보다는 일단 비지팅 스튜던트로 오퍼튜니티를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동기 중에도 카이스트에 카이스트에서 학부 나오고 석사를 나왔는데 그 카이스트 석사 지도 교수님이 그 버클리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가 지도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또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도 교수가 그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한테 버클리에 있는 그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나 이번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한번 너 뭐 인턴십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는 어드미션 받았고 한 6개월인가 한 5개월 전에 미리 그 랩에 들어가서 이미 인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는 중요했던 게 뭐냐면 결국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연구실의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지인을 통한 네트워크였던 거죠. 자기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가 도와준 거니까. 물론 그냥 지인이 도와준 게 아니라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추천을 해주신 거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도 교수, 학부 인턴 때 했던 그런 지도 교수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연구실에 뭔가 알만한 요소가 있는 어떠한 교수님이라도 찾아서 그분의 CC라도 넣어서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단기 인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연락을 통해 6월에서 8월까지 학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학회가 가능하다면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런 아는 인맥을 CC를 걸어가지고 연락을 해서 내가 6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 좀 있을 예정인데 너네 학교에 그 랩미팅이나 너네 랩에 너무 가고 싶은데 나 너네 랩미팅 한 번만 좀 참석해도 되겠냐. 그러면은 교수 입장에서 랩미팅 정도 참석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해요. 학부생들 중에서 연구실에 관심 있는 애들이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그 주에 그냥 게스트로 랩미팅 참석합니다. 뭐 랩미팅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매주 하는 미팅이니까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닌데 그룹 미팅 같은 거. 그래서 저라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룹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로 약간 가벼운 커피 챗 정도라도 좀 할 수 있는지 교수님과. 근데 이렇게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안 올 거예요. 본인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최대한 찾아가는. 최대한 찾아가는 건 찾아가는 거 당연한 건데 그 전에 이게 이메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메일 문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메일 문의가 안 올 테니까 본인이 아는 교수님을 CC를 걸어서 그 도움을 통해 이메일로 연락하는 방법이 일단 있을 거고, 이것조차 안 통하면 제가 버클리로 날아갔던 것처럼 직접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게 무모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간절해서 막 문 앞에서 막 눈 오는데 24시간 기다리고, 뭐 타짜 같은 거 보면은 고니가 그 평경장한테 지도 받으려고 24시간 동안 밖에서 자고 막 그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영화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리고 그게 됐으니까 지금 보면은 아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건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실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데 뭐 직접 방문해서 연구실 앞에서 저처럼 기다려 보든가, 아니면 미국에는 항상 오피스 아워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오피스 아워는 무조건 교수님이 그 오피스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6월부터 8월까지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연구하고 자시고 하는 그런데 시간 쓰지 마시고, 저라면은 그냥 미국 여행하는 겸 해서 본인이 이제 미국 가면 여행하면 간다라는 생각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학교 투어 같이 뭐 캘리포니아 위주라든가 아니면 보스턴 이런 동부권 위주라든가 이렇게 한번 해서, 뭐 고등학생들 보니까 뭐 과학고나 이런 애들 보니까 무슨 아이빌리그 투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버클리 투어나 스탠포드 투어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 봤는데, 뭐 그런 네, 저도 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미국에 가서 직접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교수님도 찾아뵙고
교수님 찾아뵐 때 그냥 또 가지 말고 그냥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작은 기프트 같은 거라도 뭐 살짝 하나씩 사면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자기 논문 패키지랑 이렇게 같이 좀 드리면서 내가 그룹 미팅 같은 거 좀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또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해서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드미션 어플리케이션 그냥 띡 보내는 것보단 제가 봤을 때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이게 개런티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저는 이 방법으로 어쨌든 지도 교수를 구했는데 사실 그것도 어드미션을 받고 나서 한 일이지 그 전에는 이런 걸 할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지원하는 과정 자체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탑스쿨 입학은 교수님이 결정하는 거라 복불복적인 성격이 심해요. 결국은 본인이 못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뛰어나서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 확률을 높이려면 추천을 받든가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학생이었다면 미국에서는 마치 뭐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 알고 서울대 교수가 성균관대 교수 알고 성균관대 교수가 뭐 서강대 교수님 아는 것처럼 이게 다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다 어느 학교는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학교 출신이라서 이 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추천서를 받아서 아이비리그를 간다든가 좋은 학교 탑스쿨을 가는 게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얘기들인데 이게 인터내셔널한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적용하는 게 본인이 무슨 논문을 엄청나게 뭐 쓰지 않는 한. 근데 다른 고액 코스나 아니면은 뭐 학교 게시판에 합격 후기 같은 걸 몇 개 봤거든요. 2024년도 박사 합격을. 그리고 제 가춘표에도 몇 분 나오셨는데 그분들도 탑스쿨은 아니었는데 탑스쿨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하여튼 뭔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 뭔가 인맥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분은 포토닉스 하는 분이었는데 이번에 붙은 사람인데 아마 하버드를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를 선택을 아마 하버드 외에도 뭐 MIT, 스탠포드 다 붙으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논문, 뭐 어드밴스 매테리얼 정도 되는 논문을 일저자로 3-4개를 썼더라고요. 석사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아웃퍼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 되는 거면 모르는데 본인이 그래도 뭐 썼던 논문들이 뭐 B&B 이런 논문 보면 되게 좋은 논문이라서 뭐 상위 논문이라 뭐 되게 좋은 논문인 건 분명하나 뭐 그 정도의 아웃퍼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어플리케이션을 주면은 복불복의 성격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다. 굉장히 인상적인 지원자긴 하지만 그래서 요 정도로 너무 길게 얘기했나? 하여튼 요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대충 뭘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번 계속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그러니까 학회를 마침 잘 선택하고 거기에 또 관련된 학교들도 잘 선택해서 이렇게 한번 한 2, 3주 정도 가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또 2, 3주를 가는 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숙박비 같은 것만 해도 아무리 싼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 자도 어쨌든 뭐 100불은 줘야 되니까 사실 20일 정도만 자도 숙박비만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드는 게 현실이니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못 하는데 만약에 이메일로 본인이 아는 교수님을 CC를 걸어서 이메일로 연락이 돼서 교수님한테 답장을 받으면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무조건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정도의 교수님이라면 이메일을 받자마자 나 한번 미국에 가고 싶은데 아니면 갈 기회가 있는데 좀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로 갔다 오는 거는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었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표정이 오묘하네. 만족한 표정이에요? 아니면 뭐 이상하다는 표정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 박사님의 말씀들의 결론은 이제 결국은 이제 커피챗 같은 걸 하면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줌이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음, 그걸 안 해주니까 안 해줄 거예요. 교수님이 바빠서.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직접 가는 것도 좋긴 한데 문제는 직접 갔다가 이제 못 만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죠. 그다음에 또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CC로 이렇게 참조를 걸어서 이제 보내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그,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는 거랑은 다르게 약간 이메일로 참조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뭐 구두로 이렇게 뭐 괜찮은 학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허들이 좀 비교적 낮은 건지, 약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허들이 낮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에 대한 허들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어드미션을 할 때 교수님께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학생을 좀 충분히 아는 교수님이 좀 써주시는 거고, 근데 그 이메일에 이제 어 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인맥이 있을 것 같은 교수님께 가서 이제 CC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냐 이런 거는 좀 추천서랑은 다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추천의 일종이라고 좀 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과 잘 알아야 되냐 이 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 몰라도 되죠. 아니 뭐 CC 거는 건데 뭐 그리고 뭐 모르면 알게 해주면 되죠 뭐. 뭐 그걸 고민을 해.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지도 교수님이 나를 잘 알지만 내가 원하는 교수님과 인맥은 없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저쪽에 어떤 다른 학교의 어떤 교수님은 그 교수의 제자야. 막 이런 걸 알았다고 치면 그 교수한테 CC를 걸어서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하워드 교수님의 제자가 누군데 뭐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그 카이스트 교수를 내가 몰라. 그럼 일단 본인이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야지. 아, 카이스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 어는데 아니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다니는 누군데 뭐 아니면 뭐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군데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교수님의 지도 교수인 그 하워드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진짜 하고 싶은데 이쪽에 인맥이 전혀 없어서 연락을 보내도 답장을 받을 길이 없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미국이라도 좀 가고 싶은데 미국 갔다가 헛땅 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서 혹시 죄송하지만 뭐 바쁘시겠지만 뭐 다른 학생이기도 해서 참 죄송하지만 뭐 한 제가 잠깐 한 몇 분이라도 좀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괜찮겠느냐? 이렇게 연락을 주면 교수님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걸 받으면 그냥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 한번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 와서 왔는데 그러면 얘기해봐라 뭐 너 누구냐 이러면은 똑같이 하는 거죠. 내가 사실 이런 학생인데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제가 받은 느낌과 그 뭐 카이스트에 계신 그 교수님이 받는 느낌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수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면 그럼 내가 내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한번 연락을 내가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럼 너무 고마운 거지. 너무 고마운 거지. 근데 이게 이상한 스토리가 아닌 게 올해 2024년도 박사과정 할 때 제가 아는 분이 제 멘토링에 참석하셨던 학생인데 그 분이 어 하여튼 박사과정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좀 친한 교수님이 있어서 그 교수님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학생을. 그래서 그 학생이 버클리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멘토링을 했던 학생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CV 보고 멘토링을 해보고 대화를 여러 번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CV나 바탕으로 해서 교수님한테 한번 내가 이런 학생을 알고 있는데 한번 인터뷰를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을 했어요. 내가 그 교수랑 굉장히 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업 한번 듣고 얼굴 알고 있고 그냥 복도 가다가 지나치면은 뭐 하이 누구 이런 정도? 딱 그 정도인데 어쨌든 제가 이메일 보내니까 좋은 학생 소개시켜줘서 고맙다. 뭐 인터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인터뷰 일정 잡히더니 버클리 합격했어요. 저 때문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질문 주신 브라이언님께서 버클리에 유체역학 하는 교수님이 뭐 모리스 교수님이라든가 뭐 있는데 사실 버클리 유체역학이 조금 요즘 너무 클래식한 거래가지고 조금 내가 추천하기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버클리 유체역학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의 뭐 리디아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리디아를 잘 몰라요. 근데 리디아가 한국계라서 아마 연락해 보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마 왜냐면 그분이 한국말을 아마 할 줄 알 거예요. 리디아송 교수님이. 근데 웬만하면 다 외국말 하는데 한국계라서 리디아송 교수님이 마이크로플루이딕스 하니까 그분한테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친했으면 나 이번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캔디데이트를 알고 있는데 한번 너 고민해봐라 이러면서 패키지를 제가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드미션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으로 봐서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아니면 뭐 서울대 교수님이나 포항공대 교수님이나 누가 됐든 간에 본인을 잘 몰라도 어쨌든 그 시간에 본인이 얼마나 강력한 지원자인지를 설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면은 될 수도 있다. 그게 뭐 많이 아냐 모르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안다의 그 기준은 뭐예요? 그게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예. 여러 명한테 물어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연락하니까 어드미션을 받게끔 도와주는 걸로 봐서 결국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지원하는 사람도 참 좋은 학교 지원하고 붙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근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좋은 사람만 좀 검토해서 좀 빨리빨리 뽑고 싶은데 이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링크드인 같은 데다 올렸을 때 막 200명, 300명, 1000명 지원하면 그거 언제 다 어플리케이션 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탑 클래스를 가면요. 어쨌든 한두 명 뽑는 싸움이거든요. 나랑 같이 일할 한두 명을 뽑는 싸움이에요. 그럼 나랑 같이 일할 한두 명을 정량적인 수치로 줄 세워가지고 1등부터 2등까지 뽑는 게 그럼 효율적인 선택이냐고요? 효과적인 선택이냐고요? 그게 저는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증받은 인정받은 추천받은 사람을 뽑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미국 시스템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에서는 함부로 추천하지 않고 함부로 뭐 그거를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불공정한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천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추천할 수 있었냐면 그 친구는 풀 펀딩을 어디서 갖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친구의 펀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받는 굉장히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침 반도체를 관련 일을 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마침 반도체 회사에서 풀 펀딩을 받아갖고 경력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연구 실적도 있고 성격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추천해 주는 게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펀딩이 없어. 근데 그냥 논문 몇 개 이랬으면 난 추천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만 같이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치를 난 전혀 몰라서 추천을 안 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풀 펀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케이스니까 한번 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유니크한 시스템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굉장히 막으려고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미리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렇게 돌아가요. 카이스트나 상위권 대학원으로 가게 되면은. 왜냐면은 결국 타 대학원 애들이 인턴하게 되는 계기가 보면은 다 어쨌든 지인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컨택해서든 어쨌든 비지팅 스칼러로 인턴십 하면서 TO를 가져가는 경우니까 본인도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 학교에서 인턴하는 친구들 보면은 타대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 그 친구가 결국 그 TO 가져가서 그 교수님 밑에서 석박사 PhD 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게 그 케이스가 다 이미 공공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뭐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막 괜히 찔려가지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하시면 돼요. 모르면 알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상상을 잘 못해. 연구는 잘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이게 굉장히 틀에 박힌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그거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걸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적절한 수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는 뭐 가능하다. 대신 만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뭐 자세하게 뭐 소명해야 할 것이겠죠. 이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어, 그, 이거는 그냥 이제부터는 좀 짜잘짜잘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좀 이제 커리어가 좀 그러니까 연구 하다가 이제 살짝 공백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약간 신경을 좀 쓰- 신경을 쓰는지 아니면은 좀 본인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구 좀 안 하면 어때? 그리고 군 생활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두 개 다 하려 그래요? 그래서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뭐하러 신경 써? 나라 지금 지키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연구까지 신경 쓰면 어떡해요? 대신 나는 조금 우리나라가 R&D 그렇게 막 뭐 신경 쓴다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이렇게 군장병들 이렇게 힘들게 자기 젊음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면 좀 난 좀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나중에 커리어 잘 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고.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다치지만 마세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다치는 거라니까요. 음. 몸 건강하게 제대만 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또 다른 질문? 괜찮다는 그, 얘기예요. 그 PS 그러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원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는 거라고 이제 저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약간 자신의 연구 철학이나 아니면은 어떤 연구자로서의 그러니까 태도 같은 게 발전돼 나가는 거를 이제 좀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SOP에 좀 드라이하게 좀 적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PS는 제 생각엔 어, 연구에 대한 내용보다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저라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연구 철학은 SOP에다 다 적을 것 같고요. 대신 연구자로서의 자세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밸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PS에 소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이가 더 좋은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연구 철학이나 태도를 딱 PS에 적는 게 아니라 연구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SOP에 적고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철학이나 태도는 연구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이 철학이나 태도는 그 자체만으로 PS에 어필을 하고 PS에 적고 마지막에 이러한 본인의 가치가 좋은 연구자로서 성장하게끔 도와준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뭐 본인이 원하는 게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연구자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밸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밸류들 중에 하나가 다이버시티 항상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문화적인 다양성 아니면 언어적인 다양성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픈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또한 저는 레질리언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어쨌든 열정이 있고 이런 건 좋은데 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전 참 신기했는데 제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적었던 건 아닌데 제가 학부 때 원래 좀 피아노를 좀 쳤었어요. 원래 좀 오래 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밴드도 좀 하고 그 작곡 같은 것도 좀 옛날에 좀 해가지고 막 노래도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CV에 적었어요. 마지막에 퍼스널 인트레스트에.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뷰에. 음악 관련돼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원자의 색깔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연구만 하면은 사람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되게 어떤 다른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저는 또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석사하면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보조 교사 같은 것도 매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좀 해외에 있어서 그런 걸 못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나 항상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었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나왔던 걸로 봐서,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읽으시더라고요. 몰랐는데 다 읽더라고요. 그 교수님들이 PS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만났을 때.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놓칠 만한 것들을 좀 잘 적으세요. 저는 다이버시티 같은 게 되게 놓치기 쉬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인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서, 근데 잘 신경을 써서 PS에 적고 결국 이게 본인이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결국 학교 입장에서도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더 사회나 인류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학교 입장에서 가장 큰 보람이자 아웃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PS를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정답은 없어요. 예,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GPT 이런 게 아무리 많아져도 PS를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요리로 비유하면은 챗 GPT나 이런 거는 약간 그 채 써는 기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양파나 당근이나 이런 채 써는 기계가 생겨서 뭔가 요리를 하기에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건데, 사실 미슐랭 3스타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채 써가지고 나오는 요리는 별로 안 나와요. 뭐 진짜 그냥 다 예술 작품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념 소스 이런 거 준비할 때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채 써는 기기 같은 걸로 다져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양념 같은 거 만들 때는 당연히 도움이 훨씬 되겠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는 그냥 양념인 것 뿐이지 진짜 메인 디시나 이런 데로 가면은 결국 본인 실력이거든요. 어떤 요리를 선택을 했고 그 요리에 어떠한 가공법을, 조리법을 선택을 했고 그 조리법으로 어떻게 요리한 거를 어떻게 가니쉬를 통해서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했고, 결국 이러한 것이 본인의 요리사로서의 역량이기 때문에 챗GPT로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러니까 채 써는 기계처럼 빨리빨리 할 건 해버리고 대신 어떤 내용들을 진짜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S도 그렇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음, 근데 동의가 돼요? 내 감사합니다. 말이 동의가 되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생각이 어디 가서 들은 것도 아니라서. 예. 음, 또 다른 질문? 그리고 그 CV나 SOP에서 이제 멘토링을 하실 때 좀 아까 그 처음 제 상담 초반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지 풍성한 키워드를 좀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어, 그 제가 이해한 거는 약간 훌륭한 그러니까 좋은 논문의 인트로덕션처럼 약간 큰 카테고리에서부터 작은 분야의 키워드 자신의 분야의 그 네로우한 키워드까지 이제 세련되게 쫘라락 그 네로우 다운이 딱 되는 그런 CV나 SOP를 생각을 근데 스타일. 했었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박사님께서 그 리서치 서머리 그 쓰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렸다는 오. 리서치 서머리를 보고 딱 그 생각이 딱 진짜 들었습니다.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써야 되는 예, 건지. 아니 진짜 제 리서치 서머리를 제가 그때 영상에서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 다 읽어봤어요. 그게 단어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 그게 되게 힘든 선택이었을걸요? 아마 그거 되게 힘들었어요. 쓰는데.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GPT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GPT로 먼저 초안을 드리고 미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랑 같다 이러면은 뭐 equal, same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뭐 하다못해 harmonize라든가 뭐 synchronize라든가 뭐 하여튼 뭔가 다른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 데서 수준이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GPT한테 아무리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주죠. 대신 GPT를 활용하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래퍼라면, 내가 쇼미더머니 나가는 래퍼라면 진짜 그 언어학적으로 GPT한테 물어봐서
라임을 될 수 있는 걸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뽑아달라고 한 다음에 조합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뭐 랩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수준으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일단은. 근데 그것도 이제 맛있는 라임이 나오게끔 랩을 만드는 건 또 본인의 테이스트고, 그게 사실은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되는 소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GPT나 AI를 이용한 풍성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본인의 취향과 기호를 고려해서 정말 좋은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게 정말 좋다 나쁘다를 가려낼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아마 GPT나 AI 없이는 못 살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무조건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라서, 어떤 사람들은 SOP나 인트로덕션 같은 거에 앱스트랙트에 나는 GPT를 왜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쓰면 안 되지. 그거를 GPT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GPT를 한번 돌려서 감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진짜 다 바꾸는 거죠. 초안 같은 걸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그 리처 서머리 같은 경우는 그때 GPT가 엄청 나오기도 전이었기도 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고쳐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느껴요. 이 문단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그거를 우리는 폴리싱이라고 하죠. 폴리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쁜 원석이 있어도 그 원석을 대충 놔두면은 그냥 원석인데, 그거를 진짜 세밀하게 깎고 하면은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이 되는 것처럼, 그 깎는 거, 그리고 그 아시죠? 빵 프로에서 99% 가는 것보다, 아니 빵 프로에서 90% 가는 것보다 90%에서 99% 가는 게 더 힘들고요. 90%에서 99% 가는 것보다 99에서 99.9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원래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겸손하니까 거만하면 안 되는 거고, 거만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거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뭔가 혼자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든가, 아직 그분은 99.99%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안 가봤던 사람이겠구나 라는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얘기대로 다시 돌아오면은 CB랑 SOP에서의 풍성한 키워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조금 프랙티컬하게는 교수님들이 패키지를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 지원자들 중에서 나를 지원한 지원자들 패키지를 우선적으로 볼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SOP나 이런 걸 지원할 때 누구를 지원했는지를 적는欄이 있거든요. 아예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기계공학과의 어느 교수님 밑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어라. 그럼 그걸 적으면 아마 그 교수님한테 그 순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플리케이션 그 패키지가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읽어보겠죠. 근데 나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워드 교수님이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하는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 옥사이드를 넣어가지고 뭐 하는 걸 하고, 합성해서 뭔가를 하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이놀게닉, 뭐 올게닉 신시시스,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원했던 사람이면 당연히 유체역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플루이드를 검색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플루이드 이런 거 검색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뭐 컨트롤 F로 그 기술을 찾을 텐데, 그게 무슨 뭐 TEM이 됐든 아니면은 그게 무슨 뭐 카메라 뭐 분석 기미 중에 뭐 AI가 됐든, 뭐 AI 베이스드 뭐 딥러닝 베이스드 뭐 이미지 어널리시스가 됐든, 그러니까 뭐가 될진 난 모르지만 교수님이 원하는 뭔가의 스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분명히 컨트롤 F로 해서 찾을 텐데, 거기에 CB에 그게 있느냐, SOP에 있느냐인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했던 것만 주구장창 쓰면은 결국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어필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입에 테이스트에 맞는 좋은 자소서나 지원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면은 그 교수가 어떤 프로젝트 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쪽 분야의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으면, 예를 들어서 뭐 플루이드 메카닉스를 하지만 요즘 플루이드 메카닉스 중에서 뭐 터뷸런스를 딥러닝으로 푸는 게 대세다,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를 만약에 알았다면 본인이 없는 거를 있다고 쓰진 않겠지만 하다못해 SOP에
나는 뭐 정말 그게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AI를 뭐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연구도 관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한 문장만 적어도 그게 걸러질 수 있는 거니까 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혹시 유튜버 중에 신사임당 알아요? 혹시? 그 잘 모르겠어요. 경제 뭐 유튜버 중에 꽤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뭐 주원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알 거예요. 유튜브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뭐였냐면 그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옛날에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스튜디오 같은 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스튜디오 촬영실 같은 거를 홍대인가 뭐 하여튼 어딘가 열어놓고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려고 부업처럼 회사 다니면서 부업처럼 하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와야지 뭐 장사가 되고 장사가 돼야 임대료도 되고 이럴 텐데. 근데 이게 왜 장사가 안 될지를 보니까 키워드로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뜻한 배경이 나오는 뭐 스튜디오 뭐 이렇게 쳤을 때 자기 스튜디오가 상단에 노출이 돼야지 사람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스튜디오를 검색했을 때 홍대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네 하면서 이러면서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너무 그런 스튜디오가 많으니까 자기 그 스튜디오 웹페이지의 노출 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그 키워드를 100개인가 썼대요. 그냥 뭐 스튜디오, 뭐 연예인 촬영, 아니면 프로필 촬영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내가 봤을 땐. 근데 100개 정도 썼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10,000개는 써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이 또 그 아마 그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 이게 공대장 출신이니까 뭐 그래가지고 뭐 와우 이런 게임 모르시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시면은 이게 삶의 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와우나 이런 게임 하면은 디아블로 이런 거 게임 하면은 아이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무슨 칼인데 그 칼 앞에 수식어가 2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록색의 뭐 강건한 검투사의 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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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 찾으면은 1,000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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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이니까 밀리언이 넘는 개수의 조합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키워드 중에서 뭐 산뜻한, 밝은, 화사한, 뭐 분홍색, 핑크색, 연예인 뭐 이런 키워드 한 100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홍대 뭐뭐뭐 이렇게 장소 관련된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뭐 이렇게 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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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00만 개인가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네이버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게 됐대요. 네이버의 검색어 최대 노출 그 쓸 수 있는 검색량 그 허용하는 단어 개수가 10만 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어쨌든 아무도 안 했던 방식대로 그 조합수를 딱딱딱딱 해가지고 10만 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튜디오가 노출이 잘 돼서 대박이 나서 그 스튜디오가 하나가 되게 2개가 되고 2개가 된 게 3개가 되고 그걸 방식으로 해서 유튜브도 막 만들고 이게 다 그 사람의 그 시작은 거기였다는 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인생사는 이게 리서치든 유튜브든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연구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주식을 하든 결국 진짜 어려운 그 라인 그 트레시홀드 거기 그 라인은 뭐냐면은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이거거든요. 그럼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설득하려면 일단 노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린 거예요. 노출하려면 뭐 학회도 알아보고 뭐 이메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했지만 그 심사임당 얘기까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던 한 100개에서 10,000개 정도만 했던 검색어를 10만 개까지 그것도 되게 효과적인 아이디어로 키워드 100개, 100개, 100개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키워드를 넣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방식이 안 통할 거예요. 왜냐면 구글에서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뭐 단순히 언어만 똑같다고 해서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요즘은 구글 알고리즘이 또 복잡해져가지고 뭐
구독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고 영상 시청 시간이라든가 클릭 수라든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법은 통하지 않겠지만 그게 통했던 시대에서는 그게 전곡을 찔러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 결국은 200만 300만 유튜버가 돼서 30억의 채널 팔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거에서는 보고 배울 게 많다고 봐요. 그분한테. 물론 그분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 그분이 뭐 제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고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CV나 SOP를 쓸 때 본인의 상상에 갇혀서 그냥 그것만 쓰면 그냥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이제 남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과연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풍성한 키워드라고 얘기한 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대충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만의 언어로 키워드를 쓰면은 정작 교수님이 지금 나는 요런 키워드가 있는 학생을 찾을 때 이게 안 나오면은 도달조차도 못하는 거니까 본인 스튜디오가 정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럼 그게 어필이 되려면은 그 키워드에 대해서 최소한 나라면 GPT를 이용해서 하워드 교수님한테 관심 있으면 하워드 교수님 웹페이지 링크를 쫙 한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 뽑아줘. 30개 쫙 뽑아요. 그러면 자기 연구에서 요거랑 100% 매칭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한 키워드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보여줄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네. 이런 생각을 안 해봤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리서치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길게 있어요. 그럼 이거 요즘은 GPT 이용해서 복사한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웹 게시판이에요. 가춤표 사이트인데 이게 제 사이트예요. 가춤표.com.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AI 바로가기가 있잖아요. 뭐 기계학과 방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윤쌤이라고 치고 제 AI 서비스인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래 사이트에서 리서치 키워드를 100개 나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사이트를 붙여놓는 거죠. 스톤 랩을, 하워드 스톤 랩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합니다. 이게 돌립니다.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AI를 이용하는 게 맞다 이거죠. 언제 그거 다 읽고 있어.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나라면은 좀 똑똑하게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내가 가춤표 회원님들한테 좀 내 사이트를 이용해라. 내가 진짜 너희분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요령 피우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그 신사임당 얘기처럼 이게 딱 조합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찾으려면 어쨌든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같은 리서치 키워드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고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키워드에 맞춰서 CV나 SOP를 최대한 그 학교별로 써줘야 그 작은 차이가 어쨌든 컨트롤 F를 딱 했을 때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볼게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보통 크롬이면은 딱 하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파이어폭스는 알림이 안 뜨더라고. 보통 크롬에서 하면 이제 계산이 완료가 돼. 그러니까 답변이 나오면 이제 딱 나오는데 잠시만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AI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이거 카톡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제가 만든 건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고 이게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보통 1분 안에 웬만하면 답변이 다 나오거든요. 아직 안 나오네. 오늘 좀 느리나?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좀만 기다렸다가 다시 해볼게요. 근데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대충. 네네. 이게 그 풍성한 키워드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을 것 같은데, 그쵸?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멘토링이 마음에 들어요? 나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 네네. 저한테 얼마 주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잘 돼서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학교 붙으면은 멘토링이나 한번 나와주세요. 예,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사이트가 완벽하게 공개가 된 게 아니라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좀 수리 보수 막 하면서 좀 공개하고 있는 건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거 요 카톡은 무조건 되니까 요걸로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단톡방이 여러 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카톡방 사람들이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카톡이라서 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검색해 볼게요. 근데 이거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 보통 나오는데.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본질을 취하는 거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미슐랭 스타에서 우리가 집 짜는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채 써는 기계라든가 그걸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어차피 그게 나의 어떤 예술을 도와주는 거니까. 우리가 물감을 뭐 피카소다 뭐 이번에 뭐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갔다 오면서 클로드 모네 이런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물감을 다 처음부터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스톤랩 일단 맞는지를 좀 봐야겠다. 아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혹시 사이트에서 질문했던 게 나왔는지 좀 확인해봐야겠어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이번 3월부터 일단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의 일주일에 20만 원씩 들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다가 더 이상은 힘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왔다. 잠시만요. 나왔거든요. 요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알람이 떠요. 근데 지금은 뜨네.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거 공부할 때 쓰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지금 떴거든요. 영상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제가 이거 구현하려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한 건데 꼭 쓰세요. 근데 이거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 내는 건 미안한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춤표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윤쌤 뭐 아래 사이트에서 리서치 키워드 100개 찾아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잠시만요. 이게 너무 이게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거 잠시만요. 너무 좀 다르게 이거 지연했을 수도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할루시네이션, 근데 할루시네이션 거의 없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첫 번째 거는 뭔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데 밑에 건 나와 있는 이게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스톤랩에서 연구하는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게 왜 로보틱 그래스핑이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좀 이따가. 저도 몰라요. 이걸 보는데 두 번째 답변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컴플렉스 플루이드, 폴리일렉트로라이트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좀 있을 만한 것 같아요. 뭐 포아송 볼츠만 모델 이런 거. 그러니까 나라면은 본인이 뭐 리얼러지를 안 해봤더라도 이게 유체역학에서 뭐 코피가 튀기는 거는 솔직히 다 이게 어쨌든 완벽한 물이 아니라 어쨌든 비스커시티가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리얼러지랑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섞어서 쓰겠다는 거죠. 뭐 투 페이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이런 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박테리아 리무벌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봐야죠. 이거를 이제 더블 체크를 해야겠지 가서. 근데 레일레이 테일러 인스테빌리티 뭐 이런 거야 너무 유명한 공식이지만 본인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코피 터지는 걸 봤어. 그럼 나라면은 코피 터지는 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스플래싱 다이나믹스를 공부했다라고 쓸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스플래싱 다이나믹스잖아요. 본인 코피 터지면서 튀기는 게. 그러니까 본인 논문에는 그게 어떤 식으로 키워드가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수님에서 만약에 스플래싱 다이나믹스가 있었으면은 나라면은 코피 터진 얘기를 이렇게 적었으면 얘가 뭔가 좀 아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실력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로보틱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지 좀 모르겠는데 여기서 로보틱이 맞나? 그럼 만약에 맞다면은 이분이 실제로 로보틱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 얘긴데요. 잠시만요. 네, 이건 지어낸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보틱 처음 대안은 지어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매니플레이션은 있는데 처음 뭐 그래스핑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지어낸 것 같은데 스플래싱 나오죠. 스플래싱 하니까 그러면은 triggering and inhibiting splashes with tangential velocity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코피 관련된 걸 쓸 때 어떻게든지 이게 뭔가 요런 거랑 최대한 비슷한 맛으로 쓸 것 같다는 거죠. 그 교수님 연구실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이렇게는 못했어요. 제가 SOP 쓸 때는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PhD를 받아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포닥도 해보면서 이런 걸 다양하게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에는 이걸 다 읽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냥 그럼 읽다 보면 사람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키워드를 뽑고 나서 스플래싱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drop impacting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뭐 drop이 아니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radially 뭐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뭐 좀 다른 거긴 한데 이런 거랑 perpendicular impact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쓰면은 뭔가 더 풍성한 키워드가 나온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거 얼마 줄 거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0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네, 좋은 방법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음, 이거 네, 지금 맞습니다. 1분 안에 한 거잖아요. 1분 안에. 1분 안에. 약간 교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뽑아줄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되게 안,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해 보세요. 저한테 네. 100만 원 주셔야겠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음, 잠시만요. 오케이. 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를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예.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 그, 어, 이제 학교에 이제 졸업하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저는 약간 자대가 좀 그 시간 낭비도 적고 좀 액세스가 편하니까 자대 같은 데서 이제 연구 인턴을 계속 할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 그 지금 제가 그 거의 2년 반 있었던 연구실 쪽에서 연구실에서 이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혹시 뭐 유학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오기 전까지 좀 우리 연구실에 좀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있을 생각이냐 이렇게 좀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안이 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다른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를 조금 더 해나갈지 아니면 좀 다른 연구실에서 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제 그 그 논문 주제가 좀 여러 군데로 좀 뻗어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맴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약간 어 아니면 아예 그냥 완전 다른 그냥 한번 배터리 랩을 한번 가볼까요? 뭐 이런 약간 크게 열어놓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뭐 몇 달 안에 뭐 얼마나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했던 데서 하면은 그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논문이 한 편 더 나올 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데를 하면 일단은 뭔가 많이 배울 수도 있으니까 좋을 수 있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좀 노세요.
책도 좀 읽고 여행도 좀 다니고 영화도 좀 보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없겠 남자친구나 어쨌든 친구 사귀어서 놀고 뭐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냥 글쎄 굳이 그렇게까지 또 힘들게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라면요 그냥 했던 연구실에서 적응하면서 그냥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 빡세게 뭔가 다른 연구실에서 어떤 스킬을 좀 배워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은 다른 연구실도 괜찮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박사 유학 가기 전에 저는 가족들 좀 더 많이 보고 또 챙길 거 좀 챙기고 이러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리프레시가 가장 좀 널널할 시간대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했던 거에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냥 가족들 좀 더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본인이 새로운 것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뭐 그 막을 이유는 없죠. 예.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합격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뭐 해야 될 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뭐 꼭 굳이 연구실 안 가더라도 그 합격한 랩에 대해서 좀 필요한 공부를 좀 미리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해볼 수 있겠죠. 됐나요? 뭐 또 궁금한 거 아, 없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어때요? 좀 도움 많이 됐어요? 아,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도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예. 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요즘 의대 증원이 난린데, 저는 물론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질문하신 학생분이 굉장히 훌륭한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분명히 또 고등학교도 또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였을 것 같고, 가려고 했었으면은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성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리서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걸 보아서 사실 그 당시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누가 막 주위 공부 좀 잘한다는 친구들 다 의대 준비하고 이러는 건데 혹시 본인도 의대를 그냥 준비했었다가 잘 안 돼서 그냥 연구를 하게 된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본인도 그냥 처음부터 아니면 의대에 관심 없고 연구만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일단 제가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가 그 영재학교를 다녔었는데 영재학교가 이제 국가의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의대 진학은 이제 뭐라 그러지?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윤리적으로 좀 그 일단 도의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영재 일단 학교라도 다 하잖아요. 그런 일단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약간 의사 쪽으로 약간 의사가 그러니까 사람을 마주 보면서 약간 사람을 고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약간 리서처로서 의사는 고민을 많이 안 해서 약간 의사 쪽으로 안 의사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고등학생에서 또 영재학교 정도 나올 정도 수준이면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분명히 친구들 중에 의대 간 친구들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흔들리진 않았어요? 어, 어, 근데 근데 일단 근데 뭔가 그렇게 끌리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애초에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좀 약간 부모님께서 좀 의사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좀 그렇게 끌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니까 약간 그냥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축복받았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찾았다는 게 참 기쁜 일인데, 그렇죠? 아니면 사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고민됩니다. 어, 그냥 멘토링을 정리하는 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여러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사람에게 이 지적 탐구의 욕구가 굉장히 커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뭐 성욕이나 식욕이나 수면욕만큼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욕구는 아닐 수 있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을 이해했을 때의 그 얻어지는 쾌락이 굉장히 중독적이거든요.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브라이언 님도 그런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얘기했지만 연구원의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봉이고요. 굉장히 사회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30살 후반 또는 40대 초반에도 임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2016년도에 결혼을 하고 박사를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박사 안 가고 2016년도에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대기업 뭐 아니면 회사 이렇게 다니면서 요래 저래 저래 해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뭐 청약 해가지고 하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하나 됐었으면 지금 그 아파트가 2배 3배 됐으니까 아마 한 5억이나 10억 정도는 자산으로 갖고 있었겠죠. 물론 다 빚이었다고 쳐도. 그러니까 금전적인 걸로 보면은 참 연구원만큼 불쌍한 직업도 없어요. 돈도 못 벌고. 이거는 주차장만 가봐도 알거든요. 굉장히 아이비나 이런 여의도 같은 데 가서 주차장 보면은 다 외제차인데, 막스 플랑크 이런 데 주차장 가면은 벤츠나 BMW, 아우디는커녕 무슨 스코다, 뭐 도요타 이런 차들밖에 없어요. 진짜 딱 봐도 돈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진출 자체가 너무 느리고, 제가 봤을 때 연구직의 가장 큰 문제는 떠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펀딩 소스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저처럼 미국이었다가 독일이었다가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포닥이 안 돼, 뭐 바로 교수 임용이 안 되면은 또 이러다가 또 다른 나라도 가고 또 싱가포르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벨기에도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떠돌이 삶을 살다 보면은 사회 진출이 느려지게 되고, 사회 진출이 느려지다 보면은 자산 형성 시기가 굉장히 뒤로 미쳐지면서 주위 동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재산 형성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삶의 가치나 어떤 만족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지적 탐구를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오히려 본인의 삶이 괜히 힘든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도 경제적으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브라이언 님이 워낙 처음부터 막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바람직하지만, 그리고 이런 연구에 대한 열정적인 분들께서 경제적인 걱정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더욱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일단은 그러한 현상이 아닌 이 시점에서는 브라이언 님도 한편으로는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행복을 항상 추구하면서 조금 균형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뭐 박사 유학 가기 전에 또 다른 데서 인턴하려고 하고, 뭐 또 어떻게 하면 또 연구하려고 하고, 또 논문 쓰려고 하고, 이게 너무 좋고 너무 멋있는데, 저는 무언가의 하나에 너무 몰입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해도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어딘가에서는 영양소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비타민도 먹고 무기질도 먹고 섬유소도 먹고 좀 이러면서, 섬유질도 먹고 이러면서 조금 골고루 섭취하는 그런 좀 균형 잡힌,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나 연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질문 주신 분도 어디든 되실 거예요. 아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미국의 정말 좋은 대학교 어디든 분명히 박사가 좀 되실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했던 말을 잊지 말고 본인이 왜 여기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사시면은 더 길게 오랫동안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과학자나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서 제가 이 영상은 가급적 편집을 하지 않고 풀 영상으로 올릴 예정인데 긴 영상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연코 얘기하지만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었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면은 아마 저한테 100만 원을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값진 멘토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오늘 AI나 아니면 제 일화나 사례나 이런 것들 다 드리면서 그리고 또 지원하신 질문하신 분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지원자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2시간 영상이 아마 정말 정말 저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길어가지고 아무도 안 볼 거예요. 뭐 조회수가 몇백 회도 안 나올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100만 원은 주실 필요 없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고 주위 친구들에게 2번, 3번 조금 홍보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 끼치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